새벽 5시 청계천 골목은 아직 어둡습니다. 박영희는 이불을 걷어냅니다. 방은 6평, 부엌과 방이 함께 있습니다.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녀는 낡은 보일러를 켜고 물을 데웁니다. 찬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듭니다. 준호야, 일어나렴. 6살 아들이 이불 속에서 꿈틀댑니다. 영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20살 그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친정은 문을 닫았습니다. 네가 남자 잘못 봤으니 네가 책임져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 벤치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아기를 안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는 싱크대 하나, 전기장판 하나뿐이었습니다. 밤마다 아기는 울었고 그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청계천 봉제 공장 입구에는 급구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업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은 짧게 물었습니다. 재봉틀 할 줄 아나? 배우겠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재봉사가 되었습니다. 공장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20대가 넘는 재봉틀이 좁은 공간에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창문은 작았습니다. 한여름엔 선풍기가 더운 바람만 돌렸고 한겨울엔 외풍이 손끝을 얼렸습니다. 영희는 아기를 방 한쪽에 눕혔습니다. 담요로 둘러싼 작은 공간, 그곳이 준호의 요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재봉틀 앞에 앉아 천을 밀어 넣었습니다. 바늘이 돌아가고 실이 박히고 천이 이어졌습니다. 하루 12시간, 때로는 14시간을 일했습니다. 손끝은 늘 바늘에 찔렸습니다. 반창고를 감아도 피는 배어 나왔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목은 뻣뻣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울면 잠깐 재봉틀을 멈췄습니다. 아기를 안고 젖을 물렸습니다. 등을 두드려 트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동료들은 혀를 찼습니다. 애 키우면서 일하기 힘들겠네. 영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밤이 되면 고시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아기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재웠습니다. 그녀는 방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눈은 감겨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일어나야 합니다. 내일도 재봉틀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준호가 3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반지하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20만 원. 고시원보다는 넓었습니다. 아이가 뛰어놀 공간이 생겼습니다. 준호는 빠르게 자랐습니다. 4살에 글자를 배웠습니다. 5살에 책을 읽었습니다. 또래보다 똑똑했습니다. 영희는 매일 밤 아이 옆에 앉아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피곤해도 읽었습니다. 졸려도 읽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보면 힘이 났습니다. 엄마, 나중에 나도 돈 많이 벌어서 엄마한테 큰 집 사줄게. 준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준호가 열심히 공부하면 다 잘 될 거야. 그게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잘 되는 것, 아들이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 그것만이 이 고된 삶의 의미였습니다. 공장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이 들렸습니다. 영희야, 재혼 생각 없어? 젊은데 혼자 살긴 뭐해? 아이 아빠라도 있어야 애가 제대로 크지. 영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준호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필요 없었습니다.
남자는 더욱 필요 없었습니다. 한 번 믿었다가 버림받은 상처는 깊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준호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영희는 아이의 교복을 빨았고 책가방을 챙겼고 도시락을 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녁에는 아이가 혼자 저녁을 먹지 않도록 일찍 퇴근했습니다. 공장장은 불평했습니다. 영희 씨 요즘 자꾸 일찍 가시네요. 죄송합니다. 아이가 혼자 있어서요. 그래도 일은 끝내고 가야지. 영희는 다음 날부터 더 일찍 출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5시에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남들보다 2시간 먼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저녁에 일찍 갈 수 있었습니다. 손끝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손톱은 깨졌고 손등엔 주름이 생겼습니다. 25의 나이였지만 손만 보면 40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손이 예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일만 할 수 있으면 됐습니다. 준호는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습니다.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영희는 아이를 안고 돌았습니다. 우리 준호 최고야. 엄마가 치킨 사줄게. 치킨은 사치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먹기 힘든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먹였습니다. 아이의 환한 미소가 세상 무엇보다 값졌습니다. 밤에 그녀는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잔액은 늘 빠듯했습니다. 월세,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준호의 학원비, 급식비, 교재비, 모든 것을 빼고 나면 남는 돈은 없었습니다. 저축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준호가 크면 달라질 거라고, 준호가 좋은 직장에 가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습니다. 희망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랑이 때로는 올가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헌신이 언젠가는 대가를 요구받게 된다는 것을. 준호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어렸습니다. 아직은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씨앗은 이미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뿌린 사랑과 희생의 씨앗이 언젠가는 뒤틀린 형태로 싹을 틔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영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재봉틀 앞에 앉습니다. 바늘이 돌아갑니다. 천이 이어집니다. 그녀의 삶도 그렇게 한 땀 한 땀 이어져 갑니다. 언젠가는 끝이 올 거라 믿으며. 준호가 20살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영희는 50살이었습니다. 30년을 재봉틀 앞에서 보냈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고 시력은 흐려졌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관절염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일했습니다. 준호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지방의 작은 대학이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영희는 기뻤습니다. 우리 아들, 드디어 대학생이구나. 그녀는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 아르바이트를 더했습니다. 낮엔 공장, 밤엔 식당 설거지. 잠은 서너 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준호는 대학에 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휴학할래.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학교가 별로야. 좀 쉬고 싶어.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힘들면 쉬어도 돼. 천천히 생각해 보렴. 준호는 집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엔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영희는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아들은 일이 안 맞아서 그만뒀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일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준호는 방에만 있었습니다. 영희가 출근하면 아들은 잤습니다. 퇴근하면
아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씻지도 않았습니다. 방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준호야, 밥 먹어라. 나중에. 씻어야지. 머리 다 떡졌네. 알았어. 엄마 좀 나가봐. 영희는 문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희는 늦은 밤 퇴근했습니다. 몸은 지쳐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잠든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실 불을 켰습니다. 준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엄마. 응. 엄마는 왜 나만 보고 살아? 뭐, 나 때문에 희생하고, 나 때문에 고생하고. 나한테만 매달리잖아. 영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인생은 뭐야? 엄마는 엄마 자신을 위해 산 적 있어? 난 너만 잘 되면 그걸로 충분해. 그게 이상하다고. 그게 부담스럽다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는 아들의 얼굴을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 분위기가 더 이상해졌습니다. 준호는 영희를 피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유난히 그녀 곁에 붙었습니다. 팔을 잡았습니다.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 나 좀 안아줘. 영희는 어색했습니다. 준호는 이제 20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원하니 안아주었습니다. 안기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준호야, 이제 됐어. 엄마, 저녁 준비해야 해. 조금만 더. 준호야, 엄마는 왜 나한테만 차갑게 굴어? 차갑게 군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더 세게 껴안았습니다. 영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등에 닿는 아들의 손이 낯설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도 느껴졌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야?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누웠습니다. 내가 예민한가 보다. 그러나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문틈으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샤워할 때도, 옷을 갈아입을 때도, 자려고 불을 끌 때도.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희는 거울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옷장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속옷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분명 정리해뒀는데 누가 만진 것이 확실했습니다. 준호야, 거실로 나갔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 옷장 만졌어? 아니, 서랍이 열려 있던데. 몰라. 나 안 건드렸어. 준호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거라고. 하지만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목욕탕 문이 잠기지 않게 고장났습니다. 고치려 하면 준호가 나중에 할게라며 미뤘습니다. 그녀는 문고리를 손으로 잡고 샤워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려 하면 준호가 갑자기 방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밥. 아, 미안. 준호는 황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느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머뭇거렸다는 것을, 일부러 그랬다는 것을, 아니야. 우연이야. 그냥 우연이라고? 그녀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아들을 의심하는 자신이 나쁜 엄마 같았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영희는 공장이 쉬는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준호의 방도 청소하려 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희의 사진이었습니다. 자는 모습, 샤워하는 뒷모습, 옷을 갈아입는 모습, 모르는 사이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 뭐해? 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사진을 떨어뜨렸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준호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 사진이잖아. 왜 이런 걸 찍은 거야? 엄마가 예뻐서. 영희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아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이건 잘못된 거야. 뭐가 잘못됐어? 엄마 사진 찍는 게? 이건 아니야. 엄마는 항상 날 위해 산다고 했잖아. 나도 엄마를 위한 건데 뭐가 문제야? 준호는 한 발 다가왔습니다. 영희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엄마, 준호야. 그만해. 엄마는 내 거야. 평생 날 위해 살았잖아. 그럼 이젠 나한테 보답해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준호는 웃었습니다. 차갑고 이상한 미소였습니다. 영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변했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이상했던 것을.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덮어뒀던 것을. 그날 밤 영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옷장 앞에 짐을 쌓아뒀습니다.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어떡하지? 조카 서연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전화기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누가 믿어줄까요? 아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본다고. 사람들은 내가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게 분명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녀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영희는 일어났습니다. 씻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공장에 가야 했습니다. 일상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집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쌓아 올린 삶이 균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영희는 쓰러졌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그녀는 일어나 씻었습니다. 공장으로 가는 길, 계단을 내려가다 갑자기 세상이 기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그녀는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발견했습니다. 119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왼쪽 반신이 마비되었어요. 영희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돌아갔습니다. 왼쪽 팔과 다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준호가 병원에 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왔어요. 그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효자시네요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퇴원 날 준호는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다 돌볼게요. 걱정 마세요. 조카 서연이 전화했습니다. 이모 제가 모실게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하지만 준호가 받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엄마 돌볼 수 있어요. 누나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준호야, 내가 혼자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다니까요. 준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영희를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우리 둘이면 충분하죠? 영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이었습니다. 준호는 영희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엄마, 편하게 쉬세요. 제가 밥 해올게요. 그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영희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준호가 죽을 가져왔습니다. 입 벌려보세요. 그는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영희는 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엄마, 천천히요. 준호는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힘이 너무 셌습니다. 영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 아파요. 준호야. 말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준호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다음 날부터 규칙이 생겼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아무한테도 연락하면 안 돼요. 준호는 영희의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집 전화선도 뽑았습니다. 엄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조용히 쉬어야죠. 서연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준호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나야. 이모 좀 뵈어야지. 누나, 엄마 지금 주무세요. 다음에 와요. 잠깐만 얼굴이라도. 누나, 제발 좀 조용히 해요. 엄마 깨잖아요. 서연은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결국 돌아갔습니다. 영희는 방 안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서연아, 나 여기 있어. 데려가줘.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습니다. 준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누나 갔어요. 이제 우리 둘뿐이네요. 그는 영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길이 너무 느렸습니다. 영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마는 제 거예요. 평생 저만 봤잖아요. 영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얼굴을 다시 자기 쪽으로 돌렸습니다. 왜 피해요? 엄마는 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아, 아냐?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준호는 귀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영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날짜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영희는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준호는 하루에 2번 밥을 주었습니다. 가끔은 잊어버렸습니다. 아, 미안해요. 깜빡했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씻는 것도 준호가 도왔습니다. 엄마, 옷 벗어야죠.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가 씻겨드려야죠. 누가 하겠어요? 그는 그녀의 옷을 벗겼습니다. 영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손길이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렀습니다. 영희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제가 잘해주고 있잖아요. 밤이 되면 준호는 그녀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외롭지 않게 옆에 있어 줄게요. 저도 엄마뿐이에요.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끔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영의 옆에 바짝 붙어서 그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날 위해 살았잖아요. 이제는 제 차례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무언가 어두운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만약 다른 사람한테 이상한 말 하면 어떻게 될지 알죠? 영희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이상한 소리 하면
사람들은 엄마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뇌졸중 환자는 원래 그렇다고 하잖아요. 망상, 환각, 헛소리. 준호는 웃었습니다. 그럼 전 정신병원에 엄마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거기선 더 힘들 텐데. 영희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만약 제가 죽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엄마 혼자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굶어 죽겠죠.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저한테 잘해야 해요. 알겠죠?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지만 기도했습니다.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제발.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잊은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말랐습니다. 이제 울 힘도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인생, 행복, 꿈, 모두 아들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사랑이 잘못된 걸까요? 희생이 잘못된 걸까요? 영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에서 들리는 텔레비전 소리였습니다. 뉴스였습니다. 요즘 노인 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가족에 의한 학대가 80% 이상. 학대.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게 학대인가? 영희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참아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쳐야 해. 어떻게든. 몸은 마비되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희는 오른손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 펜이 있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손을 뻗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써야 해. 손끝이 펜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영희는 손을 거뒀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필요해요? 그는 웃으며 펜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희망은 가늘었습니다. 신락 같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 김순자 할머니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으아악. 할머니는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영희네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1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노인 학대 같아요. 경찰이 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안에서 당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집안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한밤중인데요. 엄마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도 확인은 해야 합니다. 경찰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영희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에 멍이 있었습니다. 팔에도 시퍼런 자국이 보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영희는 경찰을 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또 도와. 준호가 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뇌졸중 환자예요. 말을 잘 못해요. 넘어져서 다친 거예요. 그럼 병원은 갔습니까? 집에서 제가 치료했어요.
경찰은 영희를 자세히 봤습니다. 영희는 눈으로 애원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엄마 상태 제가 더 잘 알아요. 이건 규정입니다. 준호는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영희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진찰했습니다. 골절은 없지만 멍이 여러 곳에 있네요. 영양 상태도 좋지 않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희는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의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아들 나 나쁜 짓. 의사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사회복지사 연결해 주세요. 다음 날 서연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이모가 병원에 계세요. 오실 수 있으세요? 서연은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영희가 누워 있었습니다. 서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모, 영희는 조카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이제 괜찮아요. 제가 모실게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안도했습니다. 경찰은 준호를 조사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영희의 상처, 영양실조, 이웃의 증언. 준호는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엄마 나 없으면 어떡하게요? 엄마. 준호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영희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방은 따뜻했습니다.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벽에는 꽃무늬 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봤습니다. 나무가 보였습니다. 새가 날아갔습니다. 이모 배고프시죠? 죽 끓였어요. 서연은 죽을 떠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삼켰습니다.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맛있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일주일 뒤 물리치료사 김민정이 왔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재활 시작할게요. 민정은 밝게 웃었습니다. 28, 젊고 씩씩한 목소리였습니다. 먼저 손가락부터 움직여 볼까요? 영희는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와, 잘하셨어요. 이제 왼손도 해볼게요. 왼손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힘을 줬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민정은 영희의 손을 잡고 천천히 움직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왼손 손가락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엄지가 까딱거렸습니다. 영희는 놀랐습니다. 민정 선생님, 봐요. 말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여전히 어눌했지만 전보다는 나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잘하셨어요. 민정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희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상담사 정우석도 찾아왔습니다. 40 중반, 차분한 목소리의 남자였습니다. 어르신, 편하게 말씀하세요. 천천히 해도 돼요. 영희는 말했습니다. 준호 이야기를, 자신이 겪은 일들을 말하면서 울었습니다. 정우석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영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범죄였습니다. 당신은 피해자예요. 하지만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아니에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어요. 잘못은 아들에게 있습니다. 정우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처음으로 죄책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세요. 당신 인생을 되찾으세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3달, 6달, 1년. 영희는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왼쪽 다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걸었습니다. 느렸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이모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마세요. 영희는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이모. 서연이 박수를 쳤습니다. 영희는 웃었습니다. 2년 뒤 영희는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약초와 차를 파는 가게였습니다. 서연이 도왔습니다. 가게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희는 손님을 맞았습니다. 말은 여전히 조금 어눌했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환했습니다. 손님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으셨군요. 이제는 행복하시길 바라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괜찮아요. 어느 날 민정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어르신, 완전히 달라지셨네요. 민정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어르신이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내 삶이야.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이모 행복해요? 영희는 웃었습니다. 응. 행복해?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만에 그녀는 진짜 행복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라는 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10년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65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해졌지만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작았습니다. 하지만 단골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무슨 차 주세요? 오늘은 구기자차가 좋겠어요. 눈에 좋답니다. 영희는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가게 한쪽에는 작은 의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차를 마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 요즘 참 좋아 보여요. 네, 저도 그렇게 느껴요. 영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낯설지 않았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영희는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엄마, 목소리는 잠겼습니다.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야? 준호, 알아요. 영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한 발 다가왔습니다. 엄마, 나 병에 걸렸어. 다발성 경화증이래. 몸을 못 가눠. 영희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감정이 일지 않았습니다. 연민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엄마, 이제 나밖에 없잖아. 나 좀 도와줘.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난 어떡해. 제발 제발 나 좀 살려줘. 영희는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넌 이미 오래전에 내 아들이 아니었어. 엄마, 이제 내 몫은 내가 짊어져야 해. 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영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평생 널 위해 살았어. 내 인생을 다 바쳤지. 그런데 넌 뭘 했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영희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돌아가. 다시는 오지 마. 엄마, 준호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돌아섰습니다. 나가주세요.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영희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그리고 진짜로 괜찮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집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영희 씨, 옆집 이상철이 다가왔습니다. 70살 아내를 잃고 혼자 사는 남자였습니다. 앉으세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없이 달을 봤습니다. 오늘 아드님 왔다면서요. 네, 어땠어요? 보냈어요.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영희는 웃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그냥 보낼 수 있나 싶었죠. 하지만 보내셨잖아요. 네, 이젠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니까요. 상철은 영희를 봤습니다. 영희 씨 정말 강하세요.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고 싶어진 거예요.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영희 씨, 우리 내일 공원 갈래요? 좋아요. 영희는 웃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다음 날 공원에 갔습니다.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날렸습니다. 영희와 상철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영희 씨 힘들면 쉬어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걸을래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개들이 짖었습니다. 세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영희 씨 후회 안 해요? 아들을 보낸 거.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게 맞아요. 왜요? 용서는 제가 하는 거지만 돌봄은 제 의무가 아니에요. 전 이미 충분히 했어요.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요. 영희는 상철을 봤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진짜 제 삶을요. 멋있어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녁 가게에 돌아왔습니다. 서연이 밥을 차려놓았습니다. 이모 어떻게 됐어요? 잘 보냈어. 서연은 안도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응, 다행이야. 영희는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가 맛있었습니다. 밥이 고슬고슬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중했습니다. 밤, 영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준호를 봤다. 처음엔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보냈다. 잘한 일이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잘 살아내는 거야. 영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충분히 잘 살고 있어.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한 달 뒤, 상철이 청혼했습니다. 영희 씨, 우리 같이 살아요. 결혼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같이요. 영희는 웃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생각해요. 사흘 뒤, 영희는 답했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작은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했습니다. 저녁마다 함께 TV를 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가게는 계속 운영했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왔습니다. 사장님, 요즘 더 밝아 보이세요. 그래요. 고마워요. 영희는 차를 따랐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느 봄날 민정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저 결혼했어요. 축하해요, 민정 선생님. 어르신 덕분이에요. 어르신 보면서 희망을 배웠거든요. 영희는 민정을 안았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어르신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영희는 67이 되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왼쪽 다리는 저렸습니다.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상철과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서연이 찾아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손님들이 가게에 왔다 갔습니다. 평범한 하루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영희 씨 후회 없어요? 상철이 물었습니다. 없어요. 이제는요. 뭐가 제일 좋아요? 영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유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걸.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밤, 영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잘 살았어.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잘 살고 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영희는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웃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았으니까요. 진짜 복수는 복수하는 게 아니라 잘 살아내는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지금 정말로 잘 살고 있으니까요.